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6년 만에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청사는 김포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이혼한 지는 2년이 조금 넘었고요. 이제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아이와 둘이 살고 있어요. 제 직업은 행복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공무원 사회라는 게 다른 직장 사회보다는 보수적인 편이라 이혼하고 한동안은 저 혼자 쉬쉬하며 소가리를 좀 했어요. 요즘 세상에 이혼한 게 뭐 그리 흠이라고 속을 끓였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이혼한 것 자체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만큼 더없이 좋은 선택이었다고 자부하는데 가끔씩 더는 신경 쓸 남편과 시댁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속이 뻥하고 뚫리는 기분입니다. 2년이 넘었는데도 저는 여전히 제가 이혼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며칠 전부터 스트레스인 명절이나 어버이날 같은 것도 안 챙겨도 되고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지만 이젠 답도 없고 생각도 없는 남편과도 부부가 아닌 남남으로 사니 뭔가 큰 짐을 던져버린 것 같은 후련함이 있는데 후련한 김에 제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 즐겨 듣던 사연 살롱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와 전 남편은 제가 일하던 행복복지센터에서 처음 만났어요. 솔직히 처음 만남부터 홀딱 반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었는데 전 남편이 몇 번 저를 보고는 호감을 느껴 자주 방문해 자기 마음을 표현하면서 저도 호기심에 만남을 시작했죠. 원래 공무원이면 공무원 중에서 소개받고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한두 번 정도 그렇게 사람을 만나보니 오히려 그게 좁은 공무원 사회에서 소문이 돌아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을 제외하고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쉽지 않았던 그때 타이밍도 좋게 그놈이 저한테 다가온 거예요. 그때 당시 제 나이가 20대 중반으로 친구들은 전부 남자친구가 있었고 저도 연애를 하고 싶었던 때였는데 솔직히 제가 좋다고 다가온 남편이 인물도 좀 봐줄만 하고 무엇보다 다정한 구석이 많아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원래 제가 자상하고 젠틀한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저희 친정아빠가 워낙에 무뚝뚝하고 무서운 분이셔서 그 정반대의 남자가 이상형이었는데 딱 제 이상형인 남자를 만났으니 제가 마다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렇게 만나게 된 그놈과 4년 연애 끝에 저는 30을 코앞에 두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뭐 아주 넉넉하게 준비해 결혼식과 신혼집을 마련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저희 힘으로 가정을 만들어 양가 부모님에게 부담을 드리진 않았어요. 저나 남편 집이나 집이 그닥 넉넉하진 않았기에 없으면 없는 대로 하자고 남편이랑 합의를 했는데 그래서 양가에서 저희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컸었죠. 그리고 더 감사했던 건 결혼 전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셨는데요. 나가 내가 성격이 막 유들유들하진 않아서 다른 시어머니처럼 너를 챙겨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 서로 괜한 욕심이나 기대 같은 걸 해서 속상한 일은 만들지 말자. 작은 오해가 결국엔 관계를 망치는 거거든. 그러니 그냥 각자 나나 너희나 알아서 잘 살자. 그게 나한테는 최고의 효도다. 저 말을 듣는데 저는 속으로 좀 감동했어요. 다른 시어머니들은 결혼할 때 보태준 건 없어도 시어머니라는 것 하나로
며느리 노릇 강요도 하고 바라는 것도 많다고 하는데 저런 멋진 생각을 갖고 계시다니 저절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저도 남편과 다르게 살갑고 애교 있는 성격은 아니라서 결혼하면서 내가 며느리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시어머니가 하신 말을 듣고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에 적극 동의하며 그 어떤 오해를 만들어 관계를 망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다행히 남편보다 8살 많은 누나, 즉 저한테는 형님이 시댁 근처에서 살고 계셔서 많은 걸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작은 그릇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전업주부였던 신우가 거의 매일 와서 도와준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심 형님이 가까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은 아들보다도 딸이 있어야 된다고 시어머니도 며느리인 저보다는 당신 딸을 더 편하게 생각하시더군요. 당연하죠. 저라도 딸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모녀가 참 사이가 좋았는데 그래서인지 홀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아들 하지도 않으셨다고 하는데 그 덕을 제가 보는 셈이었어요. 그래서 그 덕으로 저는 남들 다 하는 신혼의 재미를 만끽하며 넉넉한 살림은 아니어도 매일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형님은 그다지 반기지는 않았는데요. 형님 입장에서는 제가 시집와서 시댁은 나 몰라라 하고 남편과 둘이서만 꽁냥꽁냥 거린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못된 신우는 아니라서 괜히 시비 같은 건 걸지 않고 그냥 가끔 올게 내가 다른 건 아니고 뭐 한 가지 부탁해도 될까? 아무리 그래도 올케가 우리 집 하나뿐인 며느리인데 우리 엄마한테 신경 좀 써줬으면 해서. 나도 며느리라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건 아는데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은 안부 전화나 작은 선물 같은 건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닌데 내가 봐도 올케가 좀 우리 엄마한테 무심한 것 같아. 라고 서운한 기색을 보였는데 저는 그럴 때면 네, 앞으로 신경 쓸게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어요. 라고 대답하고 나름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죠. 괜히 거기에 대고 시어머님이 각자 알아서 잘 살자고 했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 나름 저도 중간에서 현명하게 대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님은 제가 살갑게 구는 건 어쩐지 좀 어색하고 민망하다면서 그냥 하던 대로 하자고 하셨는데요. 그때는 저도 사람이라 어디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당사자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시어머니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는데요. 옆에서 남편도 속 편하게 우리 누나가 한 말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가 싫다는데 그럼 된 거지. 괜히 우리 누나 말에 휘둘릴 거 없어. 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뒤엔 형님이 전화해서 또 뭐라고 하는 일은 없었는데요. 아마도 중간에서 시어머님이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했죠. 저 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댁 식구들이 비상식적이거나 몰상식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살아보니 시댁 식구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달리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돈이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돈에는 엄청 예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신혼 초에 시댁과 트러블이 없었던 이유도 결국엔 돈 때문이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도움을 받지 않아서 예민하게 구실 게 없었던 거죠. 그때는 거기까진 모르고
그냥 유난스럽지도 않고 요구하시는 것도 없어서 감사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고 다행스럽기도 하면서도 씁쓸하더군요. 뭐 그래도 그게 딱히 저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없어서 괜찮았는데요.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은 기념일에도 시어머니는 괜히 허튼데 돈 쓸 필요 없다. 네가 내 마음에 쏙 드는 걸 고를 수도 없고 그냥 나는 성의 표시로 용돈 조금 주면 돼. 외식도 필요 없어. 그냥 삼겹살 사다 구워 먹으면 되는 걸. 뭐하러 식당 가서 돈을 쓰니. 라며 그저 돈만 주면 된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좀 뜨아하긴 했는데 살아보니 이것만큼 쉬운 일이 없었어요. 고민할 것도 없이 저는 용돈 봉투 챙겨드리면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 솔직히 편하더라고요.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뭘 바라거나 그러지 않았기에 실망할 일도 없었는데 그저 시어머니 말씀처럼 저랑 남편이 오순도순 사이좋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결혼 2년 만에 아이가 생겼고 아이가 생기니 마음가짐도 달라졌는데요. 무엇보다 저희가 전세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컸어요. 물론 대출도 있고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일단 공무원인 제 월급도 그다지 높지는 않았고 남편도 대기업급은 아닌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대출을 받으면 감당이 되지 않는 게 현실이었는데 그러니 믿을 건 적금밖에는 없었죠. 그때까지 저희 부부는 각자 버는 돈에는 달리 터치하지 않고 생활비로 150만 원씩 내놓고 있었는데 생활비 관리는 제가 하고 있었어요. 나름 알뜰하게 쓰고 남은 돈은 다만 얼마라도 예비비로 모아두고 있었는데 아이도 태어나고 직장만을 위한 적금도 더 붓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3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졌죠. 그래서 남편한테 앞으로는 200만 원씩 생활비 더 걷자고 했는데요. 남편은 그건 안 된다고 길길이 뛰었어요. 그러면서 솔직히 두 식구든 세 식구든 월 300만 원이면 충분하지. 그리고 적금은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솔직히 적금보다는 펀드나 투자 같은 걸 해야 돈을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해. 라며 예민하게 구는데 솔직히 그때는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이 펀드나 투자로 무슨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건지. 저는 그냥 남편이 50만 원 더 주는 게 싫어서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두 식구나 세 식구냐니. 애기 태어나면 당장 분리랑 기저귀랑 매달 들어가는 돈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해.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부지런히 모아야 우리 집도 사지. 자기가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 투자를 한다고 그래. 전문가가 괜히 전문가야. 나 요즘 엄청 공부하고 있어. 유튜브도 많이 보고 경제 뉴스도 많이 본다고. 그리고 내 주변에 주식해서 큰 돈 번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게 다 고급 정보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자기처럼 이제 얼마 지지도 않는데 적금을 주냐. 내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생활비 말고는 간섭하지 말자. 저는 남편의 저 말이 참 서운하게 들렸어요. 뭐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적금 붓는 게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저렇게 말하니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쩐지 우리 생활비로는 아이 낳고 여유도 없을 것 같았는데요. 그래도 남편이 저렇게까지 말하니 저는 돈 얘기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는 돈에서 최대한 아끼고 적금을 넣었는데 한 번은 남편이 자기가 산 주식이라며 저한테 핸드폰으로 주식창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 내가 고급 정보 듣고 주식에 넣었는데
이게 3개월 만에 대박이 났어. 나 지금 얼마 벌었는지 알아? 자그마치 5천이나 벌었다. 우리 이러다 금방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자기 집 사고 싶다고 했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아주 입이 떡 벌어지게 해줄 테니까. 저는 보고도 믿기지 않은 눈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저게 정말로 되는 일인가? 보고도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겁이 많은 성격이라. 그럼 일단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저러다 떨어져서 돈 없어지면 어떡해? 라고 남편한테 말했는데 남편은 혀를 끌끌 차며 이렇게 지금 계속 오르는데 팔면 바보지. 내가 이래서 자기한테 주식하라는 말을 못해. 이건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 자기는 그냥 걱정하지 말고 애 낳을 준비만 해. 괜히 요즘 궁성 떠는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보여준 거야. 우리 돈 많아.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 라고 말하는데 내심 좋으면서도 저는 그게 불안했어요. 남편 말대로 제가 아끼고 사는 게 궁상맞아 보일 수는 있겠으나 불안하게 살 바에는 저는 확실한 게 더 좋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 말에 흔들리지 않고 저는 저대로 평상시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씀씀이도 해퍼졌고 마치 자기가 벌써부터 큰 부자라도 됐냐 위태롭게 지냈는데 하루는 덥석 외제차를 계약했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타고 싶었던 차라며 팸플릿을 보여주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정신 차리라고 말했고 남편은 제가 세상 물정을 몰라 저러는 거라며 답답해했는데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졌어요. 제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았고 고급 정보 들으러 가야 한다며 주말에도 나가기 바빴는데 그러니 산부인과도 저는 남편 없이 혼자 가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다 보다 못한 저희 친정에서 남편한테 한 소리 하셨는데 그때는 남편도 죄송하다며 병원은 꼭 같이 가겠다고 하더니 병원에서 핸드폰으로 주식 청만 보기 바쁘더군요. 뭐 명분은 돈을 많이 벌어 저랑 아기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는 거였는데 제 눈에는 헛물만 켜는 것처럼 한심해 보였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고 100일도 되지 않았을 무렵부터는 매달 내는 생활비도 늦게 주거나 한 달 걸러주는 등 뭔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그때부터 남편은 거의 매일 술만 먹고 다녔어요. 제가 보다 못해 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따져 물어도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죠. 사실 그때부터 저는 직감했어요. 영 기분 나쁘게 감이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말을 못하는 걸로 봐서는 무슨 일이 터져도 큰 일이 터졌구나 싶었는데요. 그러니 저도 마음이 불안해서 남편만 보면 시비 아닌 시비를 걸게 됐어요. 빨리 무슨 문제든 풀어놓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무슨 자존심인지 제가 계속 추궁하면 노래 버럭 화를 내면서 자긴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생활비 때문에 그러는 거면 걱정하지 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꼬박꼬박 줄 테니까. 라며 방귀 낀 놈이 성을 내듯 저한테 더 뭐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자꾸만 남편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이라도 없으면 나도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하고 나도 아니다 싶으면 너랑 갈라서면 그만이야. 라고 말했을 텐데 그때는 이혼 생각이 없었을 때라 남편의 그런 점이 너무 답답하고 환장하기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도 잠시. 나중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는지 남편은 결국 저한테 이실직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문제의 크기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이라 저도 많이 당황했어요.
저기 자기야, 혹시 돈 좀 있어? 돈? 무슨 돈? 아니, 내가 주식을 하다가 좀 손해를 봤는데 대출 받은 게 좀 있거든. 근데 그게 좀 혼자 해결하기가 벅차서 미안해. 나 참, 결국엔 이렇게 될 일이었는데 왜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웠는지. 저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남편이었지만 그 사과가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게 저는 남편이 대출까지 받아 주식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가진 걸 다 날리는 정도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걸 넘어 2억이라는 빚까지 만들어 놨으니 솔직히 짜증이 났어요. 그냥 제 말 듣고 적금을 부었으면 얼마 되진 않더라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잖아요. 하지만 이미 물은 엎어진 상태였고 누구 탓을 한들 소용이 없었는데 저도 남편의 빚 때문에 막막했어요. 저는 그때 출산휴가로 월급의 80%밖에 못 받고 있을 때였는데 2억을 어떻게 갚아야 하나 골머리가 아팠죠. 그래도 남편이고 우리 애 아빠인데 한 번은 넘어가 주자고 삼켜지지 않는 화를 애써 힘들게 꾹꾹 참았고 저는 남편한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의 월급 통장을 넘겨받는 거랑 차를 파는 거였죠. 뭐라고? 지금 내 돈줄 자기가 주겠다는 거야? 차도 팔고?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은 앞으로도 쭉 돈 관리는 내가 하는 걸로 하자. 적어도 나는 자기처럼 주식이나 투자 같은 거엔 관심 없으니까. 그리고 이 판국에 그 차를 어떻게 타? 차 할부금에 유지비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 아니, 그거 한 번 가지고 이렇게까지 사람 숨통 조이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좀 욕심을 부리다가 그렇게 된 건 인정하지만 사실 이거 좋은 정보 하나만 있으면 한 방에 해결될 일이야. 그래? 그럼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자기 말대로 한 방에 해결해보지. 구야. 자기야, 내가 자기랑 싸우자고 이러는 게 아니야. 우리 그냥 모험하지 말고 우리 분수에 맞게 살자. 우리 처음에 결혼할 때 그렇게 살기로 했잖아. 그리고 내가 모은 돈이랑 공무원 대출 받으면 자기 빚 해결하고 저금리로 부담 줄일 수 있어. 근데 나도 뭔가 있어야 마음을 잡지. 나라고 그동안 힘들게 모은 돈 자기 빚 갚는 데 쓰고 싶은 줄 알아? 남편은 제가 자기 빚을 해결해준다고 하자 그제야 억지를 부리던 그 주둥아리를 닫았어요. 하지만 월급 통장을 저한테 주기까지 한 달 가까이 민기적거렸는데 제가 그럼 없던 걸로 하고 자기 빚 자기가 알아서 갚으라고 무섭게 말을 하니 그제야 통장을 치더군요. 그런데요. 남편이 저한테 준 통장에는 내역이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굳이 은행에 가서 새 통장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말로는 통장을 잃어버려서 재발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수상했죠. 그래서 남편 공인인증서를 몰래 가져다가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을 했고 비밀번호는 전에 한번 연말 정산하는 것 때문에 알고 있었기에 남편의 급여 통장 내역을 확인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통장 내역을 보고 또다시 속이 뒤집어졌는데요. 글쎄 저 몰래 자기 집에 10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남편 월급이 3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저한테 생활비로 150만 원, 시댁에 100만 원 주고 자기는 대략 70만 원 정도로 살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그 돈으로 주식까지 했으니 자기가 쓸 돈은 아예 없다고 봐야 했죠. 그러다 주식으로 꽤 큰 돈을 벌어 생각 없이 카드와 소액 대출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았는데 여기서 제가 꽂힌 건 저한테 생활비를 못 주던 그때의
시어머니 용돈은 칼처럼 지켰다는 거였어요. 아니, 시어머님이 벌이가 없는 것도 아닌데 어린 딸이 있는 우리 생활비를 못 주고 자기 집에 돈을 보냈다는 게 용서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날 남편하고 대판 싸웠어요. 저도 육아 스트레스와 남편이 돈 사고 친 것 때문에 많이 예민했을 때라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빚이 전부 해결되기 전까지는 시어머님 용돈을 30만 원으로 줄이자고 했는데 그때도 남편의 반발이 심했어요. 혼자 있는 자기 엄마가 어떻게 30만 원으로 사냐며 저더러 매점 가고 못된 며느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더 기가 찼어요. 나는 자기 부담 느낄까봐 우리 엄마 용돈 내 월급에서 줬어. 내가 원래 장가 가기 전에 우리 엄마한테 80만 원씩 주고 있었는데 그걸 장가 갔다고 끊어버릴 수 없잖아. 엄마도 별말하지 않는 걸 봐선 당연히 우리가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왕 주는 거 자기 예쁨 받으라고 100만 원 준 거야. 우리 엄마가 뭐 괜히 자기 편하게 해주는 줄 알았어? 그게 다 내가 중간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뭐라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뭐 이 판국에 내가 고맙다고 해야 해? 적어도 그런 일이 있으면 나랑 상의를 해야지. 아니면 이렇게 나한테 다 들키지 않게 돈 사고를 치지 말든가. 아무튼 우리 형편에 어머니한테 100만 원씩 매달 드리는 건 무리야. 50만 원도 벅차고. 당신 말대로 아예 안 드릴 순 없으니 30만 원으로 하자고. 나 이것도 많이 양보한 거다? 에이씨, 몰라. 됐어. 꼴랑 30만 원 줄 거면 그냥 안 주는 게 낫지. 됐으니까 다 집어치워. 됐냐? 저는 빈정거리는 남편의 마지막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런 식으로 말하는데 말을 섞어봤자 제 속만 더 뒤집어질 게 뻔하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한 말 그대로 알겠다며 그럼 이번 달부터 어머니 용돈은 없다고 통보하듯 말했는데요. 지도 자존심이 있으니 저한테 따지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매달 꼬박꼬박 용돈을 받던 시어머니는 가만히 계시지 않았는데요. 남편한테 제가 돈줄을 잡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저한테 처음으로 따주듯 전화를 거셨어요. 무슨 빚쟁이,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대충 얘기 들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너는 하루아침에 시어머니 용돈을 안 줄 수 있니? 나도 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어머니, 그 사람한테 어디까지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돈이 없어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한 30만 원은 챙겨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 아들이 그거 줄 거면 그냥 아예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그 돈 다 빚 갚는 데 쓰려고. 이게 지금 무슨 개코 같은 소리야. 니네가 왜 돈이 없어? 왜긴요. 어머니 아들이 돈 사고 쳐서 그렇죠. 그이가 자기 주식에서 있는 돈 다 날리고 빚까지 지어서 저한테 통장 뺏겼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앞으로 영영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고 친 돈 다 갚으면 그때는 한 50만 원씩은 드릴게요. 뭐야? 너 지금 거지 적선하냐? 그리고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걔가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랬겠어? 어떻게 너는 네 남편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 매정하게 통장이랑 카드를 뺏는 게 어딨어? 걔가 그럼 무슨 낙으로 일을 해? 돈 버는 기계도 아닌데? 이건 네가 너무한 거다. 빚이야. 니들이 반반씩 해서 갚으면 되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우습냐? 니네 힘들면 용돈 끊고 니네 괜찮아지면 냈다 하고 용돈 주고. 시끄럽고 당장 내가 받던 그대로 보내. 죄송하지만 그럴 순 없어요. 저희도 아기가 있고 이것저것 돈 나갈 곳이 많아서요. 어머님 화나신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희를 좀 헤아려 주세요. 안 그럼 저 어머니 아들이랑 못 살아요.
뭐야? 너 지금 나 협박하냐? 그렇게 들리셨다면 그런 거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용 쓰는 거예요. 저희 이러다가는 집도 못 사고 평생 일만 하고 지질이 궁상으로 살게 생겼는데 어머님 그걸 바라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한 말에 달리 뭐라고 하지 못하셨어요. 화가 나서 못하시는 건지 제 말에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못하시는 건지 그냥 말 같지도 않은 말 하지 말라며 화만 내시다가 전화를 끊어버리셨는데 저는 시어머님이 그러시든 말든 용돈을 보내지 않았죠. 그러자 거의 매일매일 형님이 전화와 문자로 올게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지. 우리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래. 나중에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후회하지 말고 뭐가 우선인지 잘 생각해. 나는 올케가 현명한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실망이야? 요즘 집에 그만한 빚 없는 집도 있어? 다 빚 갚고 할 거 다 하면서 사는 거야. 올케, 내 말 듣고 있니?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엄마한테 용돈 보내. 지난달에 안 보낸 것까지 해서 전부.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저는 그냥 무시했어요. 아니, 지금 당장 제 코가 석자인데 200만 원을 어떻게 보내나요? 막말로 제가 남편 빚 갚아야 하니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 자기들도 그 정도는 이해해 줘야죠. 그래서 받다 나중엔 시어머니랑 형님 번호 전부 차단하고 제 방식대로 살림을 꾸려갔는데요. 솔직히 저는 속옷도 못 사고 다 늘어난 거 있고 화장품도 비싸서 못 사고 아이 거 같이 썼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남편 후줄근하게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홈쇼핑에서 방송하는 옷들 위주로 사주곤 했는데 이렇게 고생하는 제 마음도 몰라주고 남편 놈은 입이 태빨 나와 있었죠. 저한테 매달 받는 용돈으로 지도 빠듯하게 산다며 늘 불만을 입에 달고 있었어요. 저 때문에 삶의 질이 뚝 떨어졌고 자식 노릇도 못한다며 원망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저 때문인가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 수습해지고 있는 저인데 저딴 소리를 듣고 있으니 저도 차츰차츰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애 때문에 참고 살았어요. 출산휴가 끝나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 받은 돈이 확 줄어들어 저는 아이를 영화반에 맡기고 복직을 했죠. 그리고 일하고 요가하고 빚 갚고 수액이라도 적금 붓고 살다 보니 2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물론 그 사이 별의별 일이 많았는데 남편과 자잘하게 돈 문제로 싸우고 명절이나 시댁 챙길 날이 되면 시어머니와 형님이랑 부딪혔죠. 그래도 자기네들이 더 하면 제가 정말 이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어느 선에서 멈췄는데요. 사실 그때부터는 이혼이 저한테 무기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이혼해버리고 저딴 사람들 다 안 보고 사는 게 저를 위해 또 우리 아이를 위해 좋았는데 아이한테 이혼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남편의 월급 통장을 쥐고 있을 때부터는 남편도 돈 사고 치지 않고 불만은 많아도 제가 준 용돈 안에서 생활해 어느 정도 빚도 많이 갚은 상태였는데 그렇다 보니 이 순간을 넘기면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다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자기 딸한테는 잘하는 아빠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희망이라고 품고 열심히 살던 저였는데 그해 형님의 큰아들이 수능을 봤어요. 고3 엄마라 그런지 그 한 해는 형님도 조용했는데 제가 알기로 조커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고 싶었던 형님은 어떡하든 자기 아들을 인서울 대학에 보내겠다는 일념이 대단했는데 부모 마음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저도 같은 엄마라 그땐 형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수능 전날 조카한테 시험 잘 보라고 엿도 사주고 대학 가면 좋은 선물도 사주겠다고 나름 외숙모 노릇을 했는데 그 뒤 2달이 지나니 거짓말처럼 조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뭐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소위 말하는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붙어 시댁은 완전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저한테 떨어졌어요. 글쎄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제 남편이 자기 조카들 대학 첫 등록금은 자기가 내준다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네가 하도 돈 없다고 징징거려서 용돈도 포기하고 살고 있다만 약속은 약속이니 우리 형준이 대학 입학금은 니네가 줘야 한다. 우리 형준이가 지 삼촌이 한 약속 믿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괜히 네가 또 나서서 분탕질하지 말라는 소리야. 어머니 말도 안 돼요. 대학 등록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런 큰 돈을 어떻게 저희가 내요. 그리고 그런 약속은 저는 금시초문이에요. 아니 니들은 왜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하네. 그건 니네 사정이고 약속은 약속이다. 그럼 애써 공부해서 대학 붙었는데 돈 없어서 대학 못 가야 되겠니? 아무튼 이번엔 정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기분 좋게 조카 입학금 보내줘라. 한 500만 원 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넉넉히 보내줘. 매 학기 내주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내주는 건데 통 크게 써라. 그동안 나한테 안 준 용돈보다는 적지 않니? 나는 그런 줄 알고 있을 테니까 딴소리 하지 마. 알겠니? 시어머니는 제가 또 뭐라고 할세라 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라 남편한테 전화로 그런 약속을 정말로 했는지 따져 물었는데요. 남편은 그때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대학 등록금? 아 맞다. 내가 그랬지. 그 자식이 중학교 가서 하도 공부를 안 해서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 가면 첫 등록금은 내준다고 했지. 그러고 보니 걔가 그거 믿고 그렇게 공부를 했나 보네. 기특한 놈. 기특해? 아니 그런 쓸데없는 약속을 왜 하는 거야. 듣자 하니 나랑 결혼하기 전에 한 약속 같은데 이걸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해? 어머니 말로는 조카 들이라고 하던데 그럼 세진이도 대학 가면 그때도? 뭐 그야 그렇지. 지 오빠는 해줬는데 지는 안 해준다고 하면 두고두고 상처가 될 테니까. 그리고 그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을 때 일이고 근데 형준이는 조건을 다 갖췄으니 해줘야지. 내 돈줄 자기가 다 쥐고 있는데 그냥 자기가 해줘. 자기도 외숙모잖아. 그럼 우리 누나가 우리 나이 대학 갈 때 똑같이 해주겠지. 지금 그거 믿고 나더러 500만 원 하는 조카 등록금을 내주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카잖아. 그리고 우리 매형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 이럴 때일수록 남매가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형준이 등록금 주면 우리 누나도 자기한테 엄청 고마워할걸. 사실 자기 요즘 우리 누나랑 사이 좀 별로잖아.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 그리고 나는 그럴 돈 없어. 그냥 입학 선물로 아이패드 같은 거 하나 사주는 걸로 해. 그것도 요즘 엄청 비싸. 야, 정말 사람 꼴 우습게 이럴 거야? 그래. 물론 자기랑 결혼하기 전에 내가 멋대로 약속한 건 맞는데 이제 와서 가오빠지에 그럴 순 없지. 막말로 내가 돈 안 벌고 자기한테 내 조카 등록금 내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 정말 이렇게까지 사람 비참하게 만들래? 나 그냥 확 사표 써버린다. 가뜩이나 일하기 싫어 죽겠는데. 자기가 애야? 그러는 난 뭐 쇠 빠지게 모아서
자기 빚 갚는데 쓰고 싶었겠어? 몰라. 자기가 쌍똥이니까 자기가 수습해. 나는 그런 돈 절대 못 주니까 알아서 하라고. 자, 저는 남편의 저런 쓸데없는 자존심 타령에 기운이 쭉 빠졌어요. 자기 체면만 중요하고 우리 가족 사는 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즈음부터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이혼하고 속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디다가 하소연도 못하고 속만 끓이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형님이 제가 전화도 피하고 돈도 주지 않자 무작정 저희 집에 쳐들어왔는데 그때도 눈이 뒤집혀서 당장 등록금 내야 하니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울게. 나 정말 하루가 다르게 피가 말라. 내 동생이 돈 주라고 했다며. 울케가 내 아들 인생 망칠 거야? 형님, 왜 그걸 저한테 달라고 하세요? 형준이 형님 아들이잖아요. 아들 등록금은 부모가 해결해야죠. 아니, 내 동생이 약속을 했다니까. 그리고 요즘 우리도 사정이 많이 안 좋아서 그래. 막말로 올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우리한테 뭘 해줬어? 우리 엄마 용돈도 끊어버렸잖아. 그래서 내가 다달이 얼마씩이라도 엄마 주고 엄마 힘들 때 공과금 핸드폰비 내가 다 했는데 올키는 뭐 했어? 저는 형님 동생이 진 빚 갚았죠. 그리고 저희도 전세보증금 계속 올려주고 있어서 여유가 없어요. 그래도 올케는 신용 보장되는 공무원이잖아. 그럼 대출받아서 주면 되겠네. 진짜 돈 몇 푼에 치사하기 이럴래? 제가 치사해요? 저요. 남편이 사고친 거 혼자 메꾸느라 8kg나 빠졌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도와달라고 했었나요? 저는 그래도 내 남편이 친 사고라서 제가 혼자 끌어안고 해결하고 있는데 형님은 저한테 돈 맡겨놓을 사람처럼 이건 아니죠. 저희가 돈을 쌓아놓고 있는데 못 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몰라. 지금은 내 코가 석자야. 막말로 올케 욕심이지. 올케 친족하면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 동생 월급 통장이랑 카드 내 동생한테 돌려줘. 싫어요. 그러다 저 사람 또 돈 사고 치면 그때는 누가 해결할 건데요? 형님이 대신 해결해 주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등록금 해드릴 능력이 없네요. 야, 너 정말? 엄마. 그래, 가만히 좀 있어봐. 얘야, 네가 우리 아들 때문에 고생하는 거 충분히 알겠다? 그래, 미안하고 고마워. 그런데 말이다. 대학 등록금이라는 게 단순히 돈이 아니지 않니? 내 인생이 걸린 일인데. 너도 우리 가족이면서 이러면 안 되지. 그냥 네가 마음 한번 좋게 먹어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죄송해요. 솔직히 형준이 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더 못하겠어요. 요즘은 학자금 대출이나 학교물 분납도 있다는 것 같은데 그냥 그쪽으로 알아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할 일은 아니지만 빨리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돈에 엄청 예민한 형님과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당신들 돈을 쥐고 있으면서 안 내놓는 것처럼 저를 괴롭혔는데요. 옆에서 남편은 도와줄 생각도 없고 그러게 내가 그냥 기분 좋게 해주라고 했잖아. 우리 누나가 얼마나 끈질긴 사람인데. 라며 생각 없이 남의 일처럼 말하는데 그때는 정말이지 저런 인간이랑 부부로 살고 있다는 게 경멸스러웠어요. 적어도 전에는 그래도 내 남편이고 내 아이 아빠라는 생각에 이혼만은 하지 말고 어떡하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부질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정이 떨어지면 그 인간 밥 먹는 꼬라지로 보기 싫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더군요. 쩍쩍거리면서 밥을 먹는데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한쯤 돼서 자는 것도 싫어서 저는 아이와 거실에서 잠을 자곤 했는데 그 인간은 무슨 생각인지 저한테 둘째 타령을 하면서 치근덕거렸어요. 정말 소름이었죠. 마음도 멀어졌고 현실적으로 둘째는 꿈도 못 꿀 상황이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저딴 소리나 하는 그놈이 너무 싫었어요. 그 뒤로는 제 머리엔 이혼이라는 두 글자만 빙빙 돌았는데 형님과 시어머니가 오늘까지가 마지막 날이라며 저를 달달 볶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럴 능력 없고 남편 통장이랑 카드 거기에 남편까지 얹어서 드리겠다고 말했는데 제가 이번에도 협박한다고 생각하셨는지 저더러 당장 돈 해주지 않으면 제가 일하는 곳에 와서 깽판을 치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니, 세상 천지 어느 시어머니와 신우가 며느리 일하는 곳에 와서 깽판을 칩니까? 게다가 그 사람들은 공무원 바닥이 좁아서 소문이 날 거라면서 저를 더 압박했는데요. 이딴 게 무슨 가족인가 싶어 할 테면 하라고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도무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하고 조태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상담해 주시는 사무장님이 그러시더군요. 아니, 왜 여태 그러고 참고 사셨어요? 이건 사모님이 무조건 유리한 게임이에요. 양육권이든 친권이든 전부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남편분 빚 대신 갚아준 거랑 시댁에서 힘들게 한 것까지 전부 다 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장 진행하시죠. 저 말을 듣는데 왜인지 위로받는다는 기분이 들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제는 그때 제가 참 미련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래도 저 딴에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는 그 가정을 지킬 자신이 없었고 앞으로 더 시달리고 살 일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이혼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왕 이혼하는 거 남편과 그 집 식구들한테 제대로 한 방 먹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남편한테 이혼 소장 날아가게 만들었고 남편이 진 빚이며 기타 등등 위자료와 양육권 등으로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은 물론이고 월급 압류까지 걸 수 있도록 진행하기로 했는데 뒤늦게 소장을 받아본 남편이 발등에 불똥이 튄 사람처럼 난리가 났어요. 이혼? 너 미쳤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딴 소장을 받아. 너 결국엔 네 마음대로 다 했잖아. 우리 누나 대출받아서 형준이 대학 등록금 냈어.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기나 해? 내가 이혼할 마당에 그걸 알아야 해? 됐고 나는 너 같은 놈이랑은 더는 못 살아. 아니 내가 네가 친 사고까지는 같이 해결하지만 어떻게 자기 집 일에만 그렇게 목을 매니? 너는 몸만 나랑 살 뿐 그 속에 든 알맹이는 니네 집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속 편하게 니네 집에 가라고. 가오를 살리든 한 방을 노리든 이제 내 인생에서 빠져. 진짜 말 열받게 하네. 그러니까 결국엔 돈 때문에 나 버리는 거네. 고작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리냐? 뭐? 그러고 했으면 돈 사고 쳤을 때 진작에 버렸어. 근데 자기가 언제 내 편 들어준 적 있어? 항상 자기 엄마 편이고 자기 누나 편이었잖아. 나는 그런 인간이랑 더는 살기 싫다고. 내가 왜 그런 인간 빚을 갖고 그런 인간이랑 살아야 하는데? 되고 나는 이혼 절대 못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하냐? 그래? 그럼 어디 끝까지 버텨봐.
나는 소송할 거고 마음먹은 이상 무조건 이혼은 할 거야. 저는 그렇게 막무가내 남편한테 똑같이 막무가내로 맞섰어요. 어차피 끝난 사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한테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시어머니와 형님은 제가 일하는 곳까지 와서 쌩 난리를 쳤는데요. 저더러 약속도 안 지키고 저밖에 모르는 싸가지 없는 며느리라며 공무원 자격이 없다고 난동을 피웠어요. 그때는 정말이지 얼마나 창피하든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는데 제가 얼어있자 동료 직원들이 나서서 해결을 해주더군요. 경찰에 공무방해죄로 신고를 했다고 하니 겁에 질려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는 저더러 이혼소송 취하하라고 생전 처음 보는 욕들이 난무한 문자를 보냈는데 그것도 이혼소송에 추가 증거 자료로 넘기면서 전 하루라도 빨리 이혼이 성립되길 바랬죠. 게다가 집에서 나가고 싶었지만 혹여 남편 놈이 전세 보증금을 빼돌릴까 우려해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비밀번호를 바꿔놓는 등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피말리는 전쟁을 했는데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이한테 참 미안해집니다. 그래도 구김살 없이 커준 딸이 너무나도 고마울 뿐인데 다행스럽게도 제 사정을 듣고 집주인 아주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남편이 와서 보증금 타령하면 절대 못 준다고 할게. 어차피 계약도 나의 엄마 이름으로 했잖아. 나는 법대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소송에서 꼭 이겨. 그런 놈은 아주 고생을 작살나게 해봐야 해. 요즘 같은 시대에 나의 엄마 같은 여자가 또 어딨다고. 내가 재계약도 나의 엄마 얼굴 봐서 해준 거 알지? 그니까 주눅 들지 말고 힘내. 나이를 생각해야지. 엄마잖아. 저렇게 말을 해주시니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사실 집주인 아주머니도 남편이 하도 속을 썩여서 이혼하신 분이셨는데 그래서 더 제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1년 넘게 이혼 소송하고 양육권 소송하면서 시간이 지났는데 결국엔 제가 승소하면서 제가 바라던 이혼이 성립되었어요. 그제야 남편 놈은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자길 버리지 말라고 사정을 하는데 그것도 꼴보기 싫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은 돈은 저한테 다 뺏기고 몸뚱이만 쫓겨나게 생겼으니 무조건 저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인간이 더 싫었는데요. 나중엔 시어머니와 형님까지 줄줄이 와서 미안하다고 빌었지만 전부 다 받아주지 않았어요. 막상 이혼을 하니 저야말로 손해볼 것이 1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젠 전 남편이 된 그 인간 급여와 통장도 압류해버렸는데 따박따박 돈도 들어오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살던 전세 보증금 빼서 일단은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갔는데요. 사실 친정에서 걱정할까봐 세세하게 다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워낙에 고생 많이 하고 그저 제가 잘 살고 있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이혼한 것만으로도 충격이 크신데 거기에 시시콜콜한 사연까지 다 얘기하면 알아놓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제 부모는 제 편인 게 제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일이니 존중해 주신다며 무조건 당신들에게 의지하라고 하셨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이 때문에 종종 친정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도 저 혼자 돈을 모으니 꽤 많은 돈이 모이더군요. 그리고 친정에서 조금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김포에 있는 지금의 작은 아파트를 매입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혼하고 꿈에 그리던 제 집장만에 성공할 수 있었죠. 그 뒤 아이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잘 지내고 있고, 저는 근무지 변경 신청을 해서 새로운 행복복지센터에서 일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다 새 출발하는 기분이라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겁기만 했어요. 게다가 아이 때문에 주변에 아는 엄마들이 제법 많아졌는데요. 아이 친구들이 엄마 친구들이라고 서로 육아 아픔마시 해주면서 감사한 인연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같은 엄마이자 여자이다 보니 이혼한 저를 많이 챙겨주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도 친구들과 잘 지내면서 이젠 제법 효녀 노릇을 하는데요. 아직은 고사리 같은 손인데 늘 엄마가 최고라고, 또 엄마 아프지 말라고 안마도 해주고 맛있는 게 있으면 제 입에 가장 먼저 넣어주거든요. 이럴 때면 이혼은 했어도 우리 딸을 낳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부디 저희 딸이 아빠가 아닌 저를 닮기를 마음속 깊이 바라고 있습니다. 아빠처럼 허물켜고 괜히 남들 보여지는 것에 목을 맨다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조기 교육이라 생각하고 아이의 인성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제발 꼭 저의 조기 교육이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혼하고 1년이 조금 안 됐을 때 제가 급여에 압류를 걸고 통장까지 묶어버려 그랬는지 그놈이 회사를 관뒀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털어봤자 돈 나올 것도 없는 인간이라 저는 양육권 받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영영 저랑 저희 딸 인생에서 그 사람이 빠지길 바라고 있어요. 기껏 자기 엄마랑 누나한테 돌려줬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죠 뭐. 제 생각에 그 인간들이 저보다 잘 살 것 같지는 않지만 그 또한 저랑 상관이 없는 일이니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그냥 지금처럼 속 편하게 저희 딸이랑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면 더는 욕심 부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작은 희망이 있다면 저희 딸과 친구처럼 오래오래 서로 의지하고 살고 싶은 마음인데, 그것도 어찌 보면 엄마 욕심이겠지만 이런 제 마음을 저희 딸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결혼 전부터 시작해 이혼한 일까지 제 이야기를 써보니 참 많은 생각과 감정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앞으로는 즐겁고 행복한 날만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내일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소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